특검 수사 전에 이른바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할 때는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의해서 사실은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갖다 준 걸로 됐기 때문에 피해자였지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이 박영수 특검이 등장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수사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이 좀 달랐다. 특검이 네. 피의자를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차에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다시 재청구해서 이제 구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논리는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벌의 제선두에 있는 삼성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있었고 대통령은 그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에게 일정한 금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아주 전형적 사례로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걸로 묶었는데 1심에서 그게 인정이 받았습니다만 어제 2심 판결의 가장 큰 반전은 그 부정한 청탁에 의한 특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거래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유죄의 내용이 좀 줄게 되고 결국 집행유예까지 가능하게 됐고요. 두 번째 영차 독대 아까 박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진을 시켜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게 아니고 고마워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영차 독대에 대한 것은 실제로 특검이 3차 독대까지는 입증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3차 독대의 시간이 구체적인 어떤 청탁을 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라는 부족함 때문에 영차 독대를 넣은 건데 이것도 재판부의 판결은 영차 독대의 증빙이 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하고 안종범 수석의 수첩인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증거자료 채택이 안 됐고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은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명확한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차 독대가 구체적인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는 사실 속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가 결국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나온 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특검이 무리하게 엮였다라는 그전에 어떤 일부의 우려를 2심에서 확인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고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근데 좀 바뀔 가능성이나 있을까요? 우리 양 변호사 계십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양형이라든지 유무죄 판단보다는 법률적으로 심리가 제대로 됐느냐의 안 문제이기 됐는지를 때문에 판단하죠. 법리적 정당성, 절차성만 찾기 때문에 1심의 판결과 2심의 판결이 형량은 좀 차이가 있고 유무죄의 어떤 영역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유죄라는 큰 틀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고에 가서라도 이 부분이 완전 무죄 파기로 어떻게 될 가능성보다는 일정 정도는 큰 틀에서는 2심의 판결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의 어떤 판결을 대법원 가서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상고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심 재판부를 놓고요. 어제 또 한 분이 검색어에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자, 김영익 박사 바로 정현식 판사인데 어제 2심 재판을 주도를 했는데 이분의 검색어가 높아졌고 오늘도 보면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 반응 또 야당 반응은 엇갈렸어요. 근데 정 판사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정현식 판사가 형사 13부를 맡아서 이번 사건의 재판을 이끌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난 일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네티즌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현식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88년도에 판사에 임용됐고 2011년도에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현식 판사의 여러 가지 판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분의 좀 인물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좀 불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사실 항소심에서 이 정영식 판사가 맡아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도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9억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당시 항소심을 이끌었던 재판관이 바로 이 정영식 판사였고요.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저축은행 사건으로 굉장히 논란이 좀 커질 때가 있었는데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이때도 이제 항소심을 정영식 판사가 이끌었는데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성에 따라 갖고서는 뭔가 이 무리하게 재판을 이끌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재판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이끄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들이 오가게 됐을 경우에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1심에서 드러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재판을 이끌어왔다는 평가가 있지만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로 이 정현식 판사에 대한 너무 심하고 과도한 이 신상 털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오갈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여와 야든 간에요. 그냥 김상민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우리 쪽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좀 비판하거나 그거는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판결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론 재판이 아니잖아요. 여론은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단일 여론몰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안종범 수첩이에요. 안종범 수첩과 안봉근의 어떤 증언이 그 어떤 이제 증거 자료로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이 판결이 나온 기반이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을 특검 측에서 잘 네. 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동아일보도 이렇게 좀 보도를 했어요. 양재희 변호사 가장 지금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데 물론 이 뇌물 혐의가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액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수혜자 받은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그 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뇌물 인정 액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번 재판부가 내린 그 판결의 판결문을 잘 봐야 된다. 네. 그 판결문을 보면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동정범으로 묶어놓고 게다가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겁박을 줘서 대기업 이제 수장에게 돈을 편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난 가능성이 더 높고 그게 만약에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면 이거는 뭐 중형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겁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박 전 대통령한테는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뭐 대리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꼭 반드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 내용이 그대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서 인용을 하거나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분리된 재판부고 그리고 1심과 2심이라는 차이도 있고 완전히 독립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또 별도의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워낙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사실은 재판부가 그런 이제 그 지금 판결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뭐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인용은 안 하겠지만 다 이제 읽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양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번에 2심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끝난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 내용은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2심까지 실형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어제 나온 재판부에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하는 이번에 2심의 판결 내용하고 그 내용이 좀 배치되는 게 있잖아요. 배치되죠. 그런 걸 그러면 재판부가 독립적이니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청탁을 하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준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그렇게 배치되는 판단을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게 뭐 위법이거나 뭐 그 재판부가 잘못 판단되거나 그건 네. 아니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재판부 내부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대중들의 사실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맞춰가는 입장 조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이 이제 다르게 좀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또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과 그 결을 맞춰서 좀 나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게 대중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제 재판부 내도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실형이 네. 나왔던 거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이제 상고를 갔을 때 이거는 채증 법칙의 위반이다. 증거 채택이 왜 안 된 것이냐. 이런 내용이 담긴 것도 증거 채택으로 했어야 되는데 재판부가 잘못했다 해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있죠. 판사가 제일 센 거군요.